남들보다 불안을 더 잘 느낀다 라고 하면 사실 환경 변화나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겠죠.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빠르고 강하게 반응을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 뇌를 보면 딱 관장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가 바로 편도체라는 부위죠. 편도체가 과활 활성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뇌과학을 보면은요, 꼭 한 부위만 작동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또 한 부위가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전두엽이라는 부위예요. 전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애거든요. 편도체는 되게 민감한데 걔를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불안을 더 잘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심리학이나 뇌과학을 알면 많은 오해들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 처리할 때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미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일까요? 혹은 불안을 덜 느끼는 사람일까요? 그쵸. 우리는 불안을 덜 느끼기 때문에 계속 느긋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 뇌를 보잖아요. 편도체는 과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더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전두엽이 비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한데 지금 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조직에서도 우리가 동료가 있고 또 후배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일을 미루고 있어. 그러면 쟤 느긋하구나. 좀 불안감을 좀 자극시켜줘야지 라고 하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거 그거 좀 알려주면 좋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사실 이 문제를 훨씬 더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연구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쉽게 빠르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좀 맡겨보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이메일 활동이었어요. 이메일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작성해서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시켰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불안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할 때는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당장 실행해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또 뇌과학이나 심리학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 스트레스는 일종의 반응이죠. 근데 뭔가 원인 때문에 반응이 생기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원인이라고 하면 이제 조직이라면 일이겠죠. 일이 많아요. 또 일을 빨리 끝내야 돼. 또 이해관계 얽혀 있어. 뭐 이런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되게 불안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양과 똑같은 강도의 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 다른 패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일을 처리하면서 되게 불안해하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또 잘 해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덜 불안하고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히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리소스 관점에서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역량이 되게 높아요. 효능감도 높아. 심지어는 회복 달성도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퍼스널 리소스, 개인적 자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일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덜 불안하면서 일을 더 잘 처리하겠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소셜 리소스라고 하는 사회적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우리 팀장이 나를 믿어주고 있어. 뭐 이런 걸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어떤 강도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나 불안을 좀 덜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 이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원인 때문일 거야. 물론 그 관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만 가지고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리소스 관점에서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또 최근에 연구를 보게 되면 갤럽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거든요. 이 연구를 보게 되면 일터에서 친구 한 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불안이나 스트레스 반응이 달랐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오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직장 내에서는 친구 두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 사람한테 고충 얘기하고 불만 얘기하면 돌고 돌고 돌아서 다 너의 평판으로 가는 거야. 일터 내에서 친구 사귀는 거 아니거든. 사실은 과학적이지 못한 조언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과학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사실 일터의 친구 한 명이요, 같은 양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또 불안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고충이 있고 일터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고충과 어려움은 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죠. 그래서 일터 바깥에 있는 친구는 의외로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내 고충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일터 내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것을 가장 잘 들어주고 가장 잘 공감하고 또 가장 좋은 솔루션을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갤럽 연구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터의 친구 한 명이 그 사람의 업무 몰입도를 높인다. 단순히 부정자극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자극을 높일 수도 있다 라고 또 결론을 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을 원인 위주로만 접근하는 거,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리소스, 서포트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떤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도가 높아서 잘 사는 사람들을 크게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마인드셋.
이에요. 두 번째는 그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마인드셋에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는 98년에 대규모 집단 연구로 시작이 돼요. 대략 미국 내에서요, 대략 28,000명 이상의 사람을 모아요. 매년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 건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8년간 추적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 8년간 28,000만 가량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 사람들이 같은 양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인드셋이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이 돼요. 스트레스가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로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는 무조건 피해야 돼, 해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무려 45%가량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일단 마인드셋 자체,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불안이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스포츠 선수들한테 들어갑니다. 선수들을 쭉 관찰을 해요. 심장 박동수나 각성 수준 이걸 측정을 해봐요. 놀랍게도 초심자들은 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나 이런 각성 수준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프로들은요,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더 각성되어 있는데 왜 게임은 더 잘하냐 이거야.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얘를 전환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각성 수준, 이런 심박수는 승리에 대한 열망이다. 내가 이 승리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치환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착안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앨리슨 브룩스라는 분이에요. 사람들한테 갑자기 마이크를 줘요. 노래를 불러. 또 앞에 나와서 스피치를 해. 즉흥 스피치를 해야 돼요. 이럴 때 크게 세 집단을 나눕니다. 첫 번째 집단한테는 나 되게 긴장돼, 나 정도 떨려, 이렇게 하는 집단이 있어요. 두 번째 집단은 I'm excited, 나 흥분돼, 이런 집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조건을 주지 않은 집단이 있는 거죠. 이 세 집단의 성과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재밌는 것은 지금 내가 떨려, 내가 좀 너무 긴장돼, 이렇게 인식한 그룹은요, 성과가 떨어져요. 하지만 같은 각성을 느끼는데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성과가 되게 좋아요. 정리하면 사실은 우리가 불안함을 똑같이 느낌에도 불구하고 더 성과가 좋고 오히려 그걸 더 자기 인생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마인드셋이 달라요. 두 번째, 그 불안이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불안하고 내가 어려운데 그걸 내가 당장 극복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라고 얘기할 때 이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런 자극에서는 내가 이렇게 습관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그 단계를 체계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알리아 크럼이라는 심리학자거든요. 크럼교수의 훈련법은 3단계였어요. 첫 번째는 걔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불안이라는 것을 내가 통해서 내가 생리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 스스로 그걸 감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변화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뭔가 변화했어.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상기하라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스텝은 어떤 거냐? 내가 목표를 상기했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불안해지고 있잖아. 그 불안해지를 다시 재해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진짜 간절하게 이걸 너무 잘하고 싶어서 보이는 신체적 반응이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 신체가 지금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이 3단계 과정을 습관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불안한 감정을 이용하는 추가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실까요? 사실 우리가 불안이라는 건 생존을 위한 기제잖아요.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 조직 내에서 신경증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험을 감지하는 태스크, 이런 태스크를 맡기잖아? 실제로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 사실은 불안이라는 감정 그 자체를 전환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를 활용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대인 민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불안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몸장님 표정이 이렇게 좀 바뀌었네? 그럼 내가 말할 때 당연히 좀 틀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유연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불안감을 더 잘 느끼는 사람들이요, 민감한 고객들 더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단기 과제에 집중하는 데는 불안감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만 하고 있어. 내일 시험이면 좀 불안해야지. 지금 그 게임을 그만두고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면 단기 과제에 집중하지 못해요. 오히려 사실 이렇게 불안이라는 감정이 사실 필요할 때가 있다. 크게 보면은 위험을 감지하거나,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민감성을 발휘하거나, 혹은 단기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불안이 실제로 잘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정서 행동은 상호작용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는 게 심리학의 아주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불안한데 나는 안정적이야. 나는 차분해. 이렇게 정서를 통제하는 것은 이건 하수들이에요. 심리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인지적으로 통제해야지, 행동적으로 통제해야지 라고 좀 더 넓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 때 인지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헤도닉 에디팅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걸 쾌락적 편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쾌락은 나눠서 고통을 한 방에. 이제 무슨 얘기냐? 특히나 이제 우리가 놀이공원 같은 데 가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고통을 한 방에 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매번 기구를 탈 때마다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이용권.
그리고 나서 이 두 집단한테 어떤 체험이 더 즐거웠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되게 자명해요. 처음에 자유이용권을 한 방에 고통을 처리한 집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요. 그런데 같은 양의 고통이라 하더라도 매번 탈 때마다 지불해야 돼. 고통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즐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안하다, 걱정이 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몰아서 해라.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나눠서 이 고통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행동적 접근 방법이에요. 행동적 접근 방법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안면 피드백 가설, 또 혹은 파워 포즈, 이런 거일 거예요. 안면 피드백은 잘 아시다시피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웃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내가 더 즐거워져. 이런 거죠. 파워포즈는 내가 좀 더 공격적이고 자신감 있는 포즈를 취해. 그러면 테스토스테론, 자신감의 호르몬이 나오거든. 이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좀 아쉬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재현 연구에서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파워포즈를 했더니 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났냐?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웃음을 지었더니 사람들이 행복해졌느냐? 꼭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대신에 반복 연구에서 성공한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죠. 가장 성공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신체적 활동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산책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가벼운 움직임,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통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을 활용하는 건데요. 감각은 시각도 있고 미각, 청각, 후각, 촉각이 있잖아요.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특히나 불안하고 잘 연결된 감각 있죠. 촉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착인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애착인형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좀 달라요. 최근에 이제 UCLA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 받은 환자들이에요. 이 환자들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어렵잖아, 힘들잖아요. 이때 손을 잡게 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이게 손을 잡게 하고요. 두 번째는 처음 보는 사람의 손을 잡는 거예요. 단순히 촉각이 도움이 된다면 둘 다가 불안이나 고통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의 손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의 손은요, 도움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촉각이 다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내가 정서적으로 좀 잘 애착이 돼 있는 그런 어떤 촉각적 대상이 있다면 그게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럴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